네, 저희가 30분 세션이 맞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큰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워주셔서 2년 전에 우리 코리아 CEO 서밋이 개최했던 많은 행사들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맡은 세션은 선진국형 열린 규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됐죠. 우리 BTS 보유국이고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세계 인류가 됐음을 느끼고요. 특히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당히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신산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 시스템만큼은 이런 새로운 혁신 산업을 담기에는 낡은 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국회에서 소위 망 이용 대가 토론회에 제가 토론을 하고 왔는데요. 의원님들이 개최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개최한 의원 입법에 토론하라고 이제 양 이해 당사자를 불렀는데 어쨌든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가 나서서 풀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오늘도 아침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열린 규제 시스템인데 이제는 시장에서 좀 풀어보자. 그리고 시장의 실패가 확정이 됐을 때 시장의 실패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간이 풀 수 없는 거죠.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사회적 피해가 현실화될 때, 피해자가 양산될 때 그때 법률이라는 강한 법 규제로 풀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세션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코리아 CEO 서밋에서 이 주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 도움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두 분을 모셨다는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려는 겁니다. 어준선 대표님 잘 아시죠? 코인플러그 세계 블록체인 특허 1위 보유 회사 맞죠? 네. 이게 끄떡거릴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BTS 보유국인 뿐만 아니라 코인플러그 보유국입니다. 특허의 파워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특허 변호사 회장을 얼마 전 9월까지 했거든요. 특허를 보유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는 죽음입니다. 나가는 즉시 그냥 바로 소송 걸려 죽어요. 삼성과 애플 전쟁 아시죠? 그럼 블록체인 특허를 많이 가지고 계신 어 대표님은 우리 산업의 리더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문제이기 때문에 부장 판사님을 모셨는데요. 블록체인 법학회장으로 오늘 오신 겁니다. 사실 현직 부장 판사님 직접 보신 분 있으세요? 재판정에 왜 가셨는데요? 이렇게 저는 블록체인 법학회 부회장입니다. 회장님을 오셨는데 3년 전에 우리 이정엽 부장판사님이 대전지방법원에 계실 때 대전지방법원 내에서 블록체인 연구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초대받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강사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아는 지식은 없지만 강사로 가서 처음 뵀거든요. 그 뒤에 그걸 토대로 법조인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블록체인 법학회를 창립하셔서 지금 당당하게 우리나라 규제 연구를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요. 두 분께 간단하게 지만 시간상 한 5분 정도씩 우선 그동안 산업 일선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어 오시면서 또 실제 법조계에서 법학과 블록체인 연구를 해오시면서 이 블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NFT와 앞으로 이제 곧 현실이 될 메타버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규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어준선입니다. 저는 사실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한 9년 정도 몸을 있으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도 저희가 몸으로 체험을 했지만은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금융위에서는 이제 특검법을 발효해서 사실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사업자 신고 제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 사업을 하시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분들은 아마
한 40여 개 정도가 아마 신고를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를 뿐더러 사실 신고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아마 지금 신고를 추진하기가 거의 현 법규상으로는 아마 불가능하실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가상자산업자 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보안성 심사 ISMS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규정상 2개월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지 ISMS 심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신규 사업자들이 2개월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 영업이 됩니다. 그래서 ISMS 심사를 진행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신규로 이쪽 사업에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잠재적 범법자가 아마 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은 또 방법을 찾아내죠. 왜냐 그러면 크립토 이민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왜냐 그러면 국내에서 사업장을 여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만들긴 했는데 그게 현재로는 가상자산 쪽 사업에는 되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가 들어오면 이게 양성화되지 않겠냐 생각하시는데 아마 더 큰 파도가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혁신이라는 거는 혁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혁신도 막을 뿐더러 규제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모순점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NFT 쪽 사업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NFT도 부처마다 아마 입장이 다 틀릴 겁니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디지털 아트로 볼 거냐, 미술품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입장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문체부라든지 문체부 입장에서는 미술품, 디지털 아트 이런 형태로 보고 지금 NFT를 접근하고 있고요. 금융위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NFT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증권형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또 걸리는 게 과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과세 문제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아마 가상자산은 과세를 하게 돼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기존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생긴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 없이 실행하게 되면 아마 어려운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지금 사실 주식 시장도 근 3, 40년 동안 거래세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자산이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고 새로운 형태의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성급한 과세 정책보다는 좀 더 세밀한 그리고 부당한 과세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NFT, 그 다음에 디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세 부분도 좀 혁신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자산군에 대한 산업이 어느 정도 육성되기 전까지는 좀 유예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현재 블록체인 씬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가 들으면 참 답답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정혁 부장판사님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구태원 변호사님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구태원 변호사님이 블록체인 씬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즘에 제가 쇼미더머니라는 TV 프로를 보는데 거기서 힙합 씬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어디 가선 크립토 씬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재미없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다 지켜주고 계셔가지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이 대부분 나가실 줄 알았는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다들 다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는 진화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세상에 진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이 화폐라든지 아니면 예금 이런 것들도 결국 진화를 하고 우리 사회도 진화를 할 겁니다. 20년 후에 제 딸이 사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다른 사회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쪽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저명한 미국의 그 이제 법조인 중에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영미법의 역사는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역사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블록체인 기술은 법률로 어떻게 수용이 될 텐데요. 그 어떻게 수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만큼 그 기술에 대한 잠재성과 그 기술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에 대해서도 잠재력과 비교해서 어떻게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여러 가지 제도가 좀 개인의 창의와 그리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보호에 치중을 해서 예컨대 뭐 미성년자는 잘 보호를 해야 되니까 뭐 바닷가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뭐 바닷가에 나가려면 수영 실력을 입증해서 라이센스를 받지 않으면 해수욕장 출입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생명이 여름마다 이제 바닷가에서 죽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금융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그 금융 어찌 보면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층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잘 한 몇백 년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 해석들이 오히려 지금의 새로운 창의적인 해석에 좀 제약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죠. 그러니까 뭐 증권이라는 표현도 지금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근데 그 개념 자체도 사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정확히 딱 들어맞는다면 왜 뭐 모든 건 다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런 새로운 개념이 우리 사회에 수용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의 실험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그 사회가 가장 바라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준선 대표님하고 초반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블록체인의 규제 디자인은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많이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났고 택시를 타는지 아니면 버스를 타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모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부 네트워크에 올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올리지 않는데 그런 네트워크에 자동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약을 먹었는데 뭐 한 3시간 후에 뭐 열이 나더라든지 그런 좋은 정보를
디지털로 포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교통 네트워크, 뭐 헬스 네트워크, 모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에 자기 정보를 올림으로써 그 정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게 커다란 소위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그런 사회가 돼서 그 디지털 정보를 네트워크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사실 중첩된 게 소위 말하는 지금의 요즘의 트렌드가 되는 메타버스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메타버스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을 그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게,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지을 수 있게 하는 NFT 기술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NFT 기술이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이 길어져서 좀 뭐 짧은데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급작스럽게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한 분은 우리 어준선 대표님은 이 산업의 역군, 우리 블록체인 산업의 리더로서 우리 코인 플러그 보유국인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여주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많은 특허를, 수백 개의 특허를 갖고 계신데 하고 싶은 사업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특검법이 뚝 떨어졌는데 이게 도저히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창의성을 제한하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법대 때 로마법 교수님이 다른 나라의 법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맞지 않는 가죽조끼를 입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가죽조끼는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걸 강제로 입혀놓으면 몸이 커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청나라의 전족 같은 거죠. 막 커가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큰 옷을 사주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커야 되니까. 우리 산업도 이렇게 커가고 있는 초기에 특검법의 신고제도를 보는 느낌은 바로 그런 맞지 않는 가죽 옷을 입혀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보고 나서야 후회를 할 거고, 그때 법을 고칠 건데, 그냥 달려나가는 친구들, 플레이그라운드에 신나게 놀고 있는 다른 나라 이제 산업들과의 격차가 나타날까를 걱정하는 거죠. 이정엽 부장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 세상, 그리고 어떤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이정엽 회장님 말씀대로 수많은 백서들에 다 그게 많이 표현돼 있었지 않습니까? 참여 보상, 뭐 데이터 공유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도 최근 이제 몇 년간 그런 산업을 부스트할 수 있는 힘이 빠지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모두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부장판사님께 하나 질문 또 연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즘이란 책을 써내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독자 계세요 여기? 대한민국의 부장판사께서 블록체인이즘이란 책을 내셨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요. 오늘 이 세션 끝나고 모두 저 온라인 북스토어 앱에 들어가셔서 한 부씩 꼭 주문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거기 추천사를 썼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 바로 블록체인이즘 정신인데, 사실 블록체인이즘의 정신을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는 세상은 아무래도 좀 더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시장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된 선진국형 경제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중앙과 탈중앙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한쪽이 옳은 게 아니라 적절한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블록체인이즘도 그런 시각에서 연구하시고 쓰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돌아보시면 인생 평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큰 기회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료한 시기가 상당히 지나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인류 역사도 크게 몇 가지 변곡점이 있었죠. 저는 지금 그 블록체인이즘이라고 쓴 거는 개인적으로는 르네상스급 혁신이 지금 인류 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즘은 사실 하다 보면 결국 국경과 국가, 국적을 다 그런 한계를 다 무너뜨리는 경우로 가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올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블록체인이즘이라는 걸 쓴 것은 그러한 혁신을 인류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지구 어디를 두 발로 자유롭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자기가 가진 어떤 뭐 근로의 대가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사용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예컨대 서울에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건 좀 안 좋은 상황이 만약에 닥쳐서 해외로 가게 됐는데 내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너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생활비라도 좀 대출해 줄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가진 어떤 모든 자산이라든 이런 걸 다 전 인류가 누가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는 디지털 거대한 장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거대한 장부의 자본을 축적해야만이 인간의 자아 실현이 가능합니다. 자본 축적이 전혀 안 되고 예컨대 뭐 계정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벌고 그다음에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삶에서는 사실 진정하게 추상적인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3세계나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아주 멍청해서 아니면 뭐 자원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물을 자본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성장을 못하고 자아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혁신해서 은행 계좌가 없고 달러 네트워크에 가입이 안 되더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모두가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발휘한 창의성을 언제든지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요구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전 세계 이 블록체인의 이 크립토 씬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 나이, 국적, 뭐 인종 이런 게 다 그런 네트워크 상에서는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차별이 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NFT와 관련해서도 뭐 제 딸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나 아니면 제3세계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어떤 뭐 작품이 있다면 그거를 민팅해서 바로 그걸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곧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그런 접근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는 화가와 그냥 무명 화가 사이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차이가 생겼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 자체가 우리 같은 문외한이 볼 때 이거는 너무 감동적이고 이건 너무 감동적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술품 작품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이즘은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여러 가지 뭐 굴곡이 있겠지만 10년, 20년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계속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부와 명예가 결국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어준선 대표님께 이제 앞으로 저도 잘 친하게 지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속 하고 계실 테니까 네 뭐 답변이 좀 네, 끝에 좀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 아닙니다.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나라의 법률계를 이끌어가시는 이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님의 식견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정엽 보유국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건강하게 두루 함께 사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책도 쓰시고 학회도 만드신 거잖아요. 저로 그런 이념에 100분 동의해서 함께 학회를 만드시는 걸 도와드리고 현재 600여 명의
법조인들과 산업계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단톡방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직 법조인, 뭐 저도 법률가이긴 합니다만 현직 법조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와 발전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성장하기를 기다려주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역시 이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 뭐 규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전혀 또 아니신 거잖아요. 또 그러한 규제를 이제는 국회의에서 법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규제를. 왜냐 블록체인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스마트 컨트랙이라거나 참여 보상 같은 것을 규정화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법의 관점으로 볼 때는 희한하게도 뭐 아시다시피 법도 영어로 코드인데 프로그래밍의 소스 코드도 코드라는 용어를 쓰듯이 본질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런 기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성공시켜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일확천금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이 산업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꾸준히 참여해 주신다면 성숙한 미래 사회를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시간상 이제 어준선 대표님이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우리 법률가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는 이미 만들어졌고 또 업권법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법 만드는 걸 서두르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참고로 미국은 플랫폼 규제를 인터넷을 만든 미국이요 40년 만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요즘에 미국의 빅테크들 플랫폼 규제하자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3,000조 원이에요. 페이스북, 구글은 다 1,000조 원이 넘은 천조국 국가예요. 거기서 40년 만에 법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플랫폼 규제법 지금 만들자고 하잖아요. 이번 정기국회에 다 보셨죠.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제 아까 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세 문제 같은 경우는 과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세 형평성이거든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정식 거래소에서 거래 안 하죠. 거기서 거래하면 100% 정부에 과세 자료 제출돼서 나만 세금을 낼 건데 다 OTC로 하거나 다른 탈중앙형 거래소로 가거나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겠죠. 통선 효과 이미 해외에서 사업하고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사업은 또 한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코인플러그 보유국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뢰를 산업계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불신이 지배하고 규제가 지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강론으로 하나씩 논하다 보면 아마 밤을 새워서 얘기하더라도 아마 결론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큰 그림을 좀 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규제라는 것도 산업이 존재해야 규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산업이 없는 규제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의 흐름이 2, 3년, 10년 주기로 이제 큰 변화가 있는데요. 뭐 제조업 산업에서 인터넷 산업으로 인터넷에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 산업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큰 변곡점이 부의 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시기에 제조업에서 부를 쌓으신 분들이 빅테크가 나오면서 빅테크 쪽으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블록체인 쪽에 이제 새로운 부가 창출이 되면서 기존에 가졌던 부가 그 블록체인 위에서 새롭게 이동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자산군을 가진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대, 20대들의 취업 문제, 그 다음에 10대, 20대의 뭐 부의 불평등 문제는 사실은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을 뭐 큰 흐름에서 보고 이게 큰 흐름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또 뭐 열린 규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뭐 그 규제라는 것도 그 기존의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닫힌 규제를 강하게 할 시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NFT는 이제 시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NFT 산업은 잘못하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젊은 분들한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열린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규제 당국이 좀 귀담아 들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네, 우리 어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블록체인 특허 세계 제1위 코인플러그 대표님께서 당국자들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열린 규제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규제하면 이제 법 규제만 생각하시죠. 자율 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 규제.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주인돼서 자치를 하는 사회예요. 역사상 아시다시피 뭐 시민혁명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졌는데 이제 인터넷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과 달리 요즘에 예를 들어 배달 앱 같은 경우 배달 1인 창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리뷰가 올라와서 위생이 불량하면 바로 그냥 벌레 나온 사진이 올라오면 그 음식점은 그날로 이제 주문 안 들어와요. 정부가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공급자들과 바로 그 플랫폼 위에서 소통하면서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배달 음식들 요즘 퀄리티 엄청 좋아졌어요. 바로 이제 기술이 연결해주는, 기술이 만들어주는 이제 새로운 민간 자치 규제인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블록체인을 둘러싼 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계 제일 역군이신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님의 식견 비전 그리고 당부 말씀을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도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면서 꼭 경성 법 규제만이 아닌 블록체인에 의한 자율 규제 시스템을 믿고 계시는 그래서 블록체인 법학회를 만드신 이정엽 부장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상 뭐 밤새서 얘기를 듣고 싶지만 약속드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오신 좌중들에게 그리고 지금 아마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을 이 시청자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세션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장판사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뭐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혁신적인 것에 혁신 전도사처럼 하고 다니신 일에 항상 이제 저도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블록체인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큰 오프라인 모임에 오게 돼가지고 대단히 영광이고 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에너지가 정말 크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리얼 월드에서 우리 중학교 때 이제 PC 뭐 16비트 뭐 PC 이런 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PC 월드라고 하면서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걸 막 얘기를 하다가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다가 이제 크립토 월드라고 해서 크립토 월드가 이제 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NFT와 디파이와 그리고 크립토 월드의 발전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메타버스 새로운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운 형식의 어떤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맞춰서 어떤 본인이 가진 역량의 대부분을 이쪽에 쏟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